오늘 아까 SNT 우리 조합원동기들 간담회 때 지회장님이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만났던 그 추억과 기억을 얘기하셔서 야 4년이 또 이렇게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전에 노란봉투법 갖고 전국 지역에 우리 당원들, 시민들 만나왔고 그 노란봉투법이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며칠간은 참 참담했는데 이제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발표본 것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노란봉투법은 최저 하한선이 이번에 통과됐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기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제대로 입법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결의를 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좀 세웠습니다. 며칠간은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노란봉투법은 정말 정의당, 진보정당의 피와 땀과 눈물 배달로 열사 이후에 이제 그게 다 녹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 노란봉투법 관련한 얘기는 마지막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몇 년도였죠? 70. 네, 1970년 11월 13일.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11월 13일이 있는 그 주에 토요일, 일요일을 전태일을 기리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전국의 노동자들이 하고 있죠. 바로 197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53년 전입니다. 네. 그러면 퀴즈! 근로기준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950. 힌트가 있는데 지금 나온 숫자. 네, 1953년. 바로 얼마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70년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1953년에 대한민국의 법률로 만들어졌고 당시에 공장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는 그런 법, 즉 70년, 그러니까 그 70년 전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자본주의 시대, 그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당시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1대1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걸 기본 계약으로 해서 그런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로 딱 70년 된 법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70년이 됐으니 강산이 변해도 7번은 변한 그 근로기준법. 근데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도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죠. 자, 근데 산업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1대1의 근로계약서를 맺는 그런 산업자본주의 시대 지금은 아니죠. 산업구조, 노동시장 정말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AI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 된 근로기준법으로는 정말 이런 다변화된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새로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 개념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의당이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이라고 나다니엘 블레이크나 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인가 뭐 이제 영국의 그 리얼리즘 영화의 대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영화를 보면은 택배 배달업을 하는 이제 아빠 리키.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를 이제 대표하는 거죠. 예. 뭐 저기서도 이제 내가 사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안에 일하러 가는 차도 팔고 막 이래서 아까 그 트럭을 샀는데 결국은 계속 빚만 쌓여가고 화목했던 이제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걸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켄 로치 감독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저 감독의 특징인데 결국 그 답은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기서도 나오지만 말이 사장이지 배송 시스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부품, 예, 결국은 노동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플랫폼 노동자들 대단히 많죠. 대리운전, 또 배달라이더, 뭐 우리 배달의 민족,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산업사회, 그러니까 특별한 사회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전동 킥보더, 예, 그것도 수거하는 노동자들도 있죠. 이 4차 산업으로 탄생한 수많은 앱이 있고 그 앱을 통해서 또 많은 노동자들, 많은 종류의 노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70년 된 근로기준법으로는 도저히 정의할 수 없는 노동자와 사용자, 예,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결국은 그들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디서도 노동자로 불리지도 못하고 어느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실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고용한 노동자들한테 4대 보험, 또 퇴직금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런 책임 비용을 물지 않기 위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간접 고용, 뭐 그러면서 프리랜서 형태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월급은 정규직의 반에 해당하는 월급도 못 받는 그런 비정규직 문제. 그것처럼 이런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그 노동 조건의 열악함,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 보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매번 얘기하잖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한다. 노동약자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제목은 다른데 우리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인데 노무제공자 보호 해야 된다.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은 똑같아요. 예, 요 문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우리가 봤지만 리키는 결국은 나중에는 그 모든 게 다 빚이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 이야기를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외주화를 통한 프랜차이즈 이런 새로운 경영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계약직, 프리랜서,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새 이제 비대면 경제, 뭐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비정형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국가가 통계청도 고용노동부도 이 비임금
비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통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있죠. 일단 정의당에서도 우리 뭐 장혜영 의원이 기재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세청을 통해서 국세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3.3% 많이 들어보셨죠? 네, 3.3% 사업자들이 세금을 3.3%를 내요. 근데 이 3.3%는 이 사업소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의료 보건 영역에서 의료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적 용역으로 뭐 저술, 작곡, 번역, 운동 지도 뭐 이런 걸 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한테 인적 용역으로 3.3%를 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리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거예요. 인적 용역이라는 건. 근데 이런 분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가짜 3.3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숫자를 의료 보건 영역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파악을 해봤더니 702만 명이었어요. 국세청의 통계로 뽑은 겁니다. 저기 화면에 나와 있죠. 근데 이 통계를 또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우리 김종진 소장 명목상은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들 우리 너무 많잖아요. 뭐 보험 모집인도 그렇고 여기 아까 영화 속 리키 덤프 화물 운송기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고용 노동자로 인정받지만 캐디, 대리기사 또 수많은 배달라이더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또 방송작가, 웹툰작가 각종 미디어 종사자들 이분들을 우리는 다 위장된 사업자 위장된 3.3% 소득세를 내는 이런 프리랜서들 비임금 노동자가 과세 이력이 있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람이 702만 명이고 나머지 또 통계를 내보니 880만 명이 나왔어요. 김종진 소장이 2022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를 한번 추려봤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165만 명, 플랫폼 노동자 292만 명, 프리랜서 400만 명. 그래서 880만 명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취업 노동자 수가 얼마냐 하면 2,483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483명 중에 702명으로만 잡아도 적게 잡은 거죠. 그 국세청의 납세 이력으로 잡은 거니까 28%. 그리고 김종진 소장이 잡은 많게는 35%가 취업 노동자 중에 28%에서 35%가 바로 비임금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현행 법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전체 취업 노동자의 28%에서 35%다. 이걸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근데 이 노동시장에서 25% 전체 취업 노동자에서 28%에서 35%를 차지하는 이분들은 단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그 다음 사회보장부터 시작해서 뭐 산재부터 시작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호를 다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기법의 보호를 근기법에 속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 다음 PPT 한번 볼게요.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로계약의 무단 해지나 무단 변경의 금지 이런 거 보호 못 받죠. 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식 휴무, 뭐 노무, 그러니까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뭐 이런 거 노동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면은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 쓸 때 불이익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부당한 해고 금지를 우리는 근기법에서 보호를 받는데 이분들 28%에서 35%의 취업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하루 8시간, 주 52시간 못 받는 거죠. 초과근무,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도 못 받아요. 연차 유급휴가 적용을 못 받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다 모성보호 조치도 하나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기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다른 노동법상의 보호 조항들도 하나도 적용을 못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아니구나. 아까 걸로 그냥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아요, 이분들은.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배달업이 엄청나게 성황. 그래서 우리 배달라이더들 혼자 열심히 뛰면 되게 고소득 올리겠다. 근데 실제로 라이더 유니언이 이번에 제가 그 국감 때도 라이더 유니언과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 실제 보면은 이륜차 보험, 기름값, 경비를 제외하면은 하루에 10시간, 주 6일을 일했는데 시간당 임금이 계산해 보니까 8,600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우리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었죠. 내년에 9,860원이에요. 예,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욕주 같은 데는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어도 최저임금은 적용해야 된다. 이래서 미국은 이제 주 단위로 입법을 하니까 뉴욕주는 그 입법이 실행됐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배달라이더 유니언 노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달라이더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기법을 기본으로 한 각종 사회보험 하나도 적용되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점 이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법률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보호를 못 받으니 이분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제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산업안전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보호도 하나도 못 받아요. 중대재해법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여야만 되니까. 그것도 사실 5인 미만은 적용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오늘 저도 기자회견 또 하고 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이걸 또 연장하려고 정부가 이제 그러고 있고 민주당도 슬쩍 이제 발 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애초에 하나도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딱 들면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근데 방송국에 정말 비정규직뿐만 프리랜서 노동자들 많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위에 조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밑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그 떨어진 조명 때문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방송국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망한 노동자가 프리랜서면 그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기업의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공공기관 콜센터 이런 데 전화 걸면 고객응대 보호자 조치에 따라서 폭언폭설하면 안 되고 이렇게 쭉 안내가 나오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데 이 비임금 노동자 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배달라이더 노동자들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그 국감 때 배달라이더 유니언 우리 한 분을 이제 참고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배민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률도 있지만 사업주의 의무. 당신은 배민 사장한테
당신은 그 앱을 통해서 노동자를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 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라이더들한테 최소한의 보장들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노동자들이 알 권리, 왜냐하면 앱을 통해서 업무를 배정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행 법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쭉 설명했지만 70년 된 근로기준법 가지고는 지금 현재 취업 노동자 수 중에 28%에서 35%에 해당하는 이 노동자들은 국가가 어떤 보호도 법으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각종 노동법 상의 산업안전 문제도 산업안전에 따른 보호도 받아야 되고 사회보험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출발한 게 바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다.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들 근기법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 라이더 유니온 노조를 만들었어요. 예, 근기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그 밑에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기준법보다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아까 택배, 화물노동자 이분들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는 못 받지만 노조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계속 확대시킬 때까지 기다리면 아까 말하는 대로 취업 노동자 중에 28%와 35%는 계속 어떤 보호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기법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걸 좀 확대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던 거죠. 예, 이 부분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것이 무한 확대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 산업은 너무 많이 변했다. 그래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밑에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 기본법을 토대로 사회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도 다 적용을 받고 재법률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법이 바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일단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과 일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요. 또 여기 사업주의 책임, 일하는 사람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이 법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체계에 공백을 보완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특보 플랫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 일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일터는 작업을 하는 장소 예전에는 공장, 사업, 사무실 이렇게 이제 특정한 장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뭐 리퀴도 봤지만 이동하는 모든 곳이 다 자기 일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터에 이동 중인 장소를 넣었고요.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공간, AI 시대에 그것도 일터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을 하는 플랫폼 또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표 보시면 그리고 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호해야 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하나씩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적정한 보수, 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또 폭언, 폭행, 위협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노동 조건 및 노동 환경 결정에 참여할 권리, 이걸 보장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도 명시를 했습니다. 성, 인종 등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할 것,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요. 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사람의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넣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여기에 이제 작업중지권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과 성폭력의 예방 또 의무로 넣었고요.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원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요게 이제 제가 발의한 법이 특별한 건데 아까 플랫폼 노동자들의 알 권리는 그 배달 앱에 있는 알고리즘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제공할 권리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알 권리가 노동자한테 있고 사업주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명시를 했습니다. 국가는 표준 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해서 보급을 해야 되고요. 또 일하는 시민의 사회보험, 근기법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되니까 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감독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또 제 법이 특별하게 노사정이 동수로 참여해서 일하는 시민 정책심의 조정위원회 요거를 이제 하나 구성을 해서 이 안에 노사정이 참여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제가 저기 나눠드린 의정보고서에 뒤쪽을 한번 보시면 뒷페이지 딱 넘겨보시면 일하는 시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때는 사실 법명을 처음에 일하는 시민기본법으로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민, 성남시민 이렇게 돼 있어서 법률의 제목으로는 시민은 범위가 서울시에서 만드는 조례나 이런 것들과 좀 겹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이름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을 위해서 정책 토론회도 했고, 그리고 정책 연구도 했고, 많은 노동단체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올해 2월에 국회에서 아까 그 토론회를 개최했던 거고, 그리고 6월 7일 날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이제 민주당의 두 의원이 발의해 놓은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도 본인들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통계를 제출한 것처럼 자기네도 아는 거죠. 70년 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일하는 시민들이 28%에서 35% 된다는 걸 국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는 하다. 근데 제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돼? 구리다 그러면 좀 그런데 노무 제공자, 노무 제공자 보호 법률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에 사실 하반기 중점 입법 과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법은 지금 사실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라는 곳에서 몇 차례 회의를 한 거를 이제 제가 직접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여기서도 노무 제공자라고 표현은 했지만 바로 이제 이게 일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건가.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것도 여기 이제 좀 많이 나와요.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웹을 기반으로 그 웹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연구자들이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실제로 오늘 이제 12월 안에는 올해 발의를 했고 제가 전국에 이제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우리 그 지역위 시도당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 이제 여기 경남도당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 이제 국회에서는 입법의 시간이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21대 국회가. 예. 그래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블랙홀처럼 이제 다 빨려 들어가서 좀 그 어려운 시기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아까 뭐 우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됐지만 정말 끈질기게 정의당이 끈질기게 해서 그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제가 환노위 전체회의만 있으면 매번 한 번씩 장관한테 질의를 해요. 그리고 뭐 대정부 질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중점 입법 과제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본인들이 얘기하는 노무 제공자 보호법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거 빨리 발의 안 하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딱 보면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당 의원이 발의를 하면 그 법은 이건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곧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그 환노위에 여당 간사인 이미자 간사한테 이 법 언제 발의하냐 이제 매일매일 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별로 없지만 21대 국회 안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이 28%에서 35%나 된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사실 법의 내용은 조금 뭐 우리가 지금 발의한 법안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이 법이 제정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1세기 신노동법 바로 그것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고 정의당은 여기서 또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산별교섭법입니다. 아마 뭐 우리 저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알지만 예전에 다 산별노조 건설 그리고 실제 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금속산별 밑에 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하철 노동자인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공공운수 산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산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산별은 제대로 된 산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별 노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스스로 우리 목을 죄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선거 말고 2년 전 출마한 현중 노조위원장님은 우리 당원이신데 산별노조 법제화, 산별교섭 법제화, 산별교섭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시고 조합원들 교육까지 다 하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저한테 이제 1000개의 우산이라는 그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산별교섭 법제화 운동을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엄호하고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000명의 노동자들의 저를 이제 우산을 씌워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현중 노동자들이 느끼는 건 딱 그런 거예요. 채용을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결국 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는 걸 노동자들이 직접 스스로 몸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했지만 최소다. 노동 3권은 실제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에게는 그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게 바로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으로 드러난 거죠. 자, 왜 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냐 하면은 작년에 우리 비대위 기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채한 부지회장이 조그만 쇠창살 만들어서 키가 178cm예요. 유채한 동지가 자기 몸을 거기다 구겨 넣으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 유채한 동지가 20년 근속 노동자예요. 조선업. 근데 한 달 월급이 20년 숙련 노동자인데 하청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월급 명세표를 보면. 근데 5년 전에 조선업이 불황일 때 그때 임금을 30% 삭감하고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지금 조선업 엄청 호황기잖아요. 5년치 수주 받아놓고 배를 못 만들어요. 노동자들이 없어서. 너무 저임금에 다 떠났던 거잖아요. 위험하고 저임금이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우리가 지금 예전에 5년 전에 30% 임금 삭감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니네 엄청나게 수주 받고 돈 많이 벌고 있지 않니? 우리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 시켜줘였어요. 30% 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청 노동자잖아요. 그러면 하청 사업자가 사용자예요. 지금 현행 법에서는. 그런데 하청업체 사업주가 나와. 아니 원청에서 나한테 기성금을 5년 전으로 회복해서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청 노동자 당신한테 난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근데 보세요. 그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도크를 점검하고 불법 파업을 했냐? 아닌 거예요. 노조를 만드느라고 1년을 기다렸고요. 노동자들이 계시지만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좋아서 아니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이지. 얼마나 힘들어요. 파업하기 좋아서 파업하는 노동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동지들도 1년 걸려서 하청 노동자들이 조직해서 노조를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데 계속 교섭해 보니까 권한이 없는 게 맞아. 돈도 없고 기성금을 그렇게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할 때마다 파업이라는 건 뭡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 그대로 사용자한테 타격을 주는 거예요. 타격을 줘서 그들이 교섭 장소에 나오게 만드는 건데 타격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하청업체 사장이 나와서 교섭을 할 때 돈이 없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파업을 했어. 그럼 이제 공장이 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 대체 인력은 금지가 돼 있어요. 대체 인력 투입은 금지가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그게 사용자가 하는 게 금지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사용자는 원청 사장은 대체 인력 투입 금지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아무리 파업을 해도 타격을 못 주니까 전혀 협상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크를 점령하게 되고 그게 이제 불법 파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국은 마지막에 정부도 나서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협약처럼 해서 대우조선 하청이 양보를 했어요. 파업 마무리를 하면서 사회적 협약을 맺었죠. 조선업의 이중구조 심각하다. 5년 전에 삭감된 임금 맞다. 이거 회복을 하도록 정부도 나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파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합의서 쓰자마자 바로 대우조선 원청 사장이 자기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했던 원청 사장이 470억의 손해배상을 이 하청 노동자 유채한 부지회장을 포함해서 5명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결국은 이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누군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진짜 사장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청 사장이 470억 손배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감 때 대우조선 원청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유채한 부지회장을 참고인으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실질적인 사장을 그 자리에서 만난 거죠. 자, 470억 어떻게 청구했냐? 청구 근거가 뭐냐? 물어봤어요. 주점 돼요. 하루 일당을 엄청나게 높게 책정해서 일단 470억 지금 현행 노조법상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깎아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행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행법은 부르는 게 값인 손배 청구 그리고 손배 폭탄인 거죠. 470억도 산정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손실을 이만큼 입었어. 그리고 정말 내가 입은 손실은 법원에서 판정받아 오면은 니네가 그거 알아서 갚아.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돼 있냐. 그렇게 부르는 게 값인 손배가 아니라 각각의 노동자들이 만약에 470억의 손실을 자기가 입었다. 그러면 A라는 노동자가 470억의 얼만큼을 470억 중에 얼마의 액수를 왜 어떻게 손해를 나한테 입혔는지를 사용자가 증명해서 손배를 청구하게끔 그렇게 만든 게 지난 노란봉투법 우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묻지마 손배 폭탄 방지법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파업이 장기화되고 왜 파업이 극단적으로 되고 왜 파업이 불법이 됐는지 실제로 원래 진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대우조선 해양 원청 지불 능력이 있는 원청 사장이 교섭에 나왔으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뒤에 딱 숨어서 파업할 때마다 대체 인력 투입해서 타격을 안 입게 하고 근데 진짜 사용자인데 근기법상은 우리 노조법상은 그 교섭의 의무가 없으니까 뒤에서 계속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파업이 더 극렬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용자가 교섭석상에 나오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평화를 촉진하는 법인 거죠. 불법 파업 촉진법이 아니라
산업평화 촉진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가 노조 그 쟁의행위 찬반 투표하고 교섭 열심히 하고 결렬됐어요. 그리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임금 10만 원 인상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합의하고 그 다음 달부터 회사가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이거 파업할 수 있을까요? 현행 이제 지금 노란봉투법 없어졌으니까 지금 현행 노조법상 어렵게 맺은 임금 협약 그 임금 인상한 대로 합의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렵게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 근데 그 단체 협약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조가 파업을 하면 이거 합법 파업일까요? 어쩔까요? 불법. 네.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세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서를 안 지키지. 그러니까 이번에 노란봉투법은 바로 그걸 담은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임금협약 했으면 임금협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단체협약 체결했으면 단체협약을 이행해야 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는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게 현행 노조법. 96 이게 이제 권리분쟁이라는 표현인데 96년 이전에는 이게 합법 파업이었는데 96년 때 노동법이 개혁되면서 이게 불법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노란봉투법에 들어갔던 법안은 사실 4개 조항인데 결국은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였냐? 요새는 없어요. 우리 회사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작은아버지 보증인 세웠죠? 네. 근데 요새는 다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잖아요. 근데 노조법에 그게 있어요. 그 노동자가 손배나 가압류 받으면 연대 보증인이 책임진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삭제하는 거. 그거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노조법 3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또 이제 문제가 파업 손배 액수 부르는 게 값이었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노동자한테 470억, 그러니까 10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근데 한 명 노동자를 막 꼬셔. 너 노조 탈퇴하면 내가 가압류도 빼주고 너는 손배 청구 명단에서 제외해줄게. 그렇게 해서 그 노동자가 이제 사정상 노조를 탈퇴했어요. 그럼 이제 9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손배 청구한 100억이 어떻게 될까요? 9명 남았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0억 되겠고 100억 청구했는데 9명이니까 10명한테 100억 청구했으니까 9명이니까 90억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100억이에요. 그리고 또 막 꼬셔서 너 노조 탈퇴하면 빼줄게. 8명 돼도 100억이에요. 그럼 한 명 남았어요. 그래도 100억이에요. 그리고 그 한 명도 야, 너 노조 탈퇴하면 너 혼자 100억 다 내야 돼. 당연히 이 노동자 그러면 100억이 없어지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뭐예요? 노조를 탄압하는데 사용하는 그 법인 거예요. 예.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명한테 100억을 청구했으면 한 명이 없어지면 90억이 되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각각의 노동자가 자신의 사용자 니들의 손실에 얼마만큼 기여해서 A한테는 얼마, B한테는 얼마 이게 아니라 그냥 10명이면 10명 그리고 100억이면 100억 사용자가 부르는 게 값인 손배 청구. 그게 지금 노조법 3조에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지난 노란봉투법 때 요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는 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 거, 그거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권리분쟁까지 포함한 거. 지극히 상식적으로 어렵게 맺은 임금협약과 단협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걸 파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권리분쟁까지 포함하는 거.
이제 이게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진짜 사장 니들이 나와서 교섭해야 돼. 이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노조법 2조 2항. 근데 제가 그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위원이에요. 정의당이 환노위 위원이었지만 노동법안 소위위원은 10년 만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배제시킨 거죠. 국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배제시킨 건데 이제 제가 환노위 딱 그 후반기 때 환노위 하고 나서 다행히 환노위 위원장이 제가 전반기 때 행안이었는데 행안부 장관 출신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그 환노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매일매일 제가 그래서 전 무조건 법안 소위 이제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노란봉투법은 왜 우리 정의당의 힘이냐, 그리고 정의당 당원들의 그 힘이냐, 시민들 뭐 당연히 그렇고 제가 이 노란봉투법만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나는 건데 맨날 이제 국힘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 니들이 정권 잡고 180석 있을 때 그때 하지 왜 정권 바뀌자마자 그 난리냐, 이 얘기를 이제 국힘 의원들이 노래를 불러요. 환노위 회의 딱 열리면.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게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거예요. 아시죠? 예. 이 법안 논의할 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어요. 그리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할 때 또 제가 캐스팅 보트를 진 게 뭐냐면 제가 있어야만 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 소위 그리고 노동 법안 소위 그리고 안건 조정이 여기에 이제 제가 캐스팅 보트를 진 거죠. 근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도 2조 2항 아까 말한 진짜 사장이 교섭 장소에 나오는 이 2조 2항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회유한 거죠. 그냥 이번에는 원래 노란봉투법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과한 손배 청구하지 못하는 거 요거거든요. 그냥 이번엔 3조만 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법이라 대통령 거부권 이런 게 아니라 일부 전진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담보만 된다면 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어차피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하는데 통과를 시키는데 대통령 거부권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말이 되냐. 2조 2항이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끝까지 저항을 했죠. 이 2조 2항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아주 때마침 12월 달에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다. 이걸 이렇게 아름다운 법문이 있냐? 네, 그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도 뭐 이러면서 2조 2항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여야 합의로 지금 통과하는 거면 이 3개, 아까 뭐 4개죠? 이 4개 조항이라도 일단 일부 전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할 거야.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줄 거 주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우리께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개를 10개가 여기 있는데 몇 개라도 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4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 요 하나 있는 빼고 신원보증에 꼴랑 그 3개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다는 거 이거는 좀 아니다. 근데 뭐 이제 안 먹힌 거죠. 그리고 결국은 협상할 여지도 없이 그냥 대통령 거부권으로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 이거 민주당에 정말 역사적 책임이 있는 근데 참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끄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여기 계신 우리 특히
경남도당 우리 여영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가장 열심히 피켓팅하고 대시민 선전전하고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노란봉투법 끝나고 이제 그 우리 전체 정의당 전국의 시도당 지역이 우리 당원들이 피켓팅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그 영상도 만들었고 좀 이따가 제가 그 기록을 노란봉투법의 역사 정의당이 만든 노란봉투법을 책자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날아간 것 같지만 앞으로 노란봉투법의 최저선은 이번에 부결된 이 노란봉투법이다. 그건 우리가 역사에도 있고 반드시 이거는 최저선으로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노란봉투법 반드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입법하도록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노동자의 28%에서 3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비임금 비정형 노동자인데 통계청도 고용노동부도 어떤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사회보험과 산업안전 또 최저임금 어떠한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시민이 기본권으로 노동권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점점 확대시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다 보장받게 하고 그리고 노조법은 점점 더 확대되고 개정되어야 하고 그게 저희의 이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 당원들은 자부심 갖고 일하는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같이 힘을 좀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정의당이 많이 어렵고 또 이제 그 심란한 그런 일들도 많고 한데 사실 진보정당이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힘을 내서 우리 내년 총선에 우리 여영국 도당위원장님 반드시 당선시키고 정의당 4년 전에 9.7% 지나가는 시민 10명 중에 1명이 정의당을 찍었습니다. 270만 표 반드시 다시 시민들의 사랑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국회 돌아가는 얘기나 뭐 이런 거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또 몇 가지 더 돌아가는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관련해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저 노란봉투법이 지금 그 거부권 때문에 약간 좀 좌절됐는데 다시 뭐 상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법을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 일단 노란봉투법은 저희가 이제 불렀던 법이고 저게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명 이제 노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2조와 3조의 개정안을 이번에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4개 조항만 들어갔던 거죠. 노란봉투법은. 그래서 요거는 뭐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기발의됐던 건 이제 다 대안 반영돼서 없어졌으니까. 네.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70년대 노동법으로는 현 사회의 어떤 노동사회 구조를 해 나갈 수가 없다 해서 저희 정의당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했다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노무 제공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가? 네. 이걸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그리 들을 것 네. 같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제 웹 노동자의 알고리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법안은 발의를 안 했는데 네. 예, 가능성이 있어 경사노위에서 보인다. 예, 제 그렇게 법에 이해하면 대해서 되겠습니다. 분석을 좀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정의당 발의한 내용 말고도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 관련한 법안이 또 있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또 이 이름은 좀 다르지만 좀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법안이 언제쯤 이제 곧 아마도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이신지 이제 강의 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근데 하반기 중점 추진 고용노동부의 중점 추진 법안이었는데 아직 정부 안도 그 다음에 여당이 대표 발의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근데 제가 계속 질의할 때마다 추진할 거다, 발의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 가능성이. 하지만 제가 또 끈질기게 계속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맞고, 준비하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우리가 발의한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제 두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여당 의원이 발의하면 생각보다 빨리 입법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수준, 어느 정도 보호할 건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없는 것보단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기간 이 법의 그 제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노란봉투법 노래를 불렀듯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앞으로 이제 노래를 불러서 꼭 제정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임 이거 21대 국회에 네. 네, 질문을 네.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서 일하는 사람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용자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여러 앞으로 이제 제일 난제일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거를 보면 저는 이제 일터와 그 일터에서 일하는 시민 그리고 이제 사용자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맺는 이제 당사자로 이제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계약 관계에 관련해서 표준근로 계약서, 표준 계약서라는 걸 이제 쓸 때 그 상대방을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일터에서의 이제 사용자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노무 이용 사업자 여기서는 또 그 경사노위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노무 이용 사업자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부분을 논의를 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확실하게 사용자가 뭐 대등한 관계가 없을 때 그럼 그분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고 싸워야 되는 건지라는 좀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 법이 입법될 때 제일 쟁점이 되는 거죠. 예. 사용자를 어떻게 근데 왜 저는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별도로 명시를 한 거예요.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그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누군가는 있을 거니까 그들을 특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 이용 사업자라는 표현을 여기 정부 측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노무 이용 사업자. 예. 그래서 아까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도 그 비슷한 법안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명확하게 없을 때 네. 그러면 정부나 이 사람들 기관에 대해서 네.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가 그런 상황까지도 다 감안해서 그 법안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네.
어찌 보면 노란봉투법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더 많은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제가 맨 처음에 이 법안을 들었을 때 참 지난한 과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란봉투보다 입법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많은 핵심적인 내용이 후퇴되는 상황 속에서 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많이 입법되기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사업자 실제로 사업자 개념 때문에 사업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사업자를 노무 제공자가 수행하는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주체,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수월해짐, 노무 이용자, 뭐 노무 수령자, 요게 이제 바로 노무 제공자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자, 그들을 이제 사용자라고 저희는 이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서 정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되게 큰 거고 사실 그러니까 사용자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기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야. 이게 바로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기법상의 사용자를 못 찾는데 금기법 적용을 해달라라고 법적인 싸움을 계속 지난하게 하는 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별하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일단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이 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쟁점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제 보신 차림이 털신을 신고 요 안에 그 뭡니까? 핫팩. 핫팩. 붙이는 핫팩 아래. 네, 좀 떳떳하고 이게 볼 오리털 바지입니다. 얼어 죽으실까봐. 네, 이제 요래 가지고 쭉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지칩니다. 이게 뭐 다들 뭐 다 말은 안 하고 계시는데 요즘 뭐 요정 의원 문제 때문에 저 어디 나가면은 당에 대한 이게 너무 공격적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게 목소리를 크게 이런 것보다도 이게 정의당을 되게 좀 비아냥거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해서 이건 우리는 의원 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줄어들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탈당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당이 그 의원 한 명한테 휘둘리가 이게 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라도 한 마디 썼다 어쩌까 하다가도 뭐 하면 또 논란이 되더라고 못하고 차라리 그만 당이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빨리 그만 제명 조치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정 의원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인데 일반 시민들이 쳐다볼 때는 참 당이 너무나 답답한 것으로 좀 보여져서 이게 참 이래가 총선을 치르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시시하게 다닙니다. 제가 요즘 지금 얼굴이 좀 그래 있는데 사람들 만나면 해 웃고 막 이래나 합니다 하고 그런데 뭘 가지고 또 승부를 좀 해야 되나 하니까 뭐 선거하면 보통 뭐 구도고 뭐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문자가 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선거를 그리 하더라도 정의당 여인국 당신은 정책을 갖고 선거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또 그제 또 선임 한 분이 되게 좀 냉소적으로 당신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국회의원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당이 아무리 후라시를 들고 비춰도 그 사람들은 비슷한 곳에만 비추지 이제 그 사람들이 비추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당은 1번 당, 2번 당이 후라시를 들고 비추지 않는 곳, 또 비출 뜻도 없는 곳 이제 그런 곳에 우리가 거들이 지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 정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좀 했어요. 정신문론에서. 그 뒤 등 보고 이랬어요. 정신문 같이 먹는다. 따로 먹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리가 정의당이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를 참 짧고 간결한 메시지로 참 전달하는 게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도 저는 점점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좀 뭘 한 개 설명하려고 말이 많잖아요. 길고. 그래서 조금 뭐 뻔한 이야기라도 좀 간결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의당이 새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거 뭐 아무리 유권자들한테 우리 답답한 마음을 전달해 본들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100사람 만나면 98명은 단일해요. 단일해야 이긴다 하는데, 제가 그 중에 뭐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말귀를 알아들 만한 사람한테는 단일화 하겠습니다 했다가 제가 볼 때 단일화 가능성이 없는데 립 서비스로 그렇게 했다가 단일화가 안 되면 결국은 단일화 안 됐다는 핑계로 투표장 안 넣을 거고, 또 좀 더 있어 보이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득표율이 좀 더 있는데로 쏠릴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에서 우리 정의당이 이런 사정, 양당 대결 구도가 더 객화되어 있는 사정에서 요 성산구 후보 간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저보고 포기해라 소리 똑같은 거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동대표성의 후보 위상을 분명히 해서 이 총선을 돌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워낙 3당에 대한 제3번째 제3지대에 대한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1번, 2번이 아닌 저는 제3지대 단일 후보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확보해서 돌파를 하겠다. 그 이야기 하면은 그러면 좀 승부가 되겠네. 이제 이렇게 그런 전망을 저는 줘야지 그냥 무작정 단일화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구도를 잡고 선거를 치르면 좀 승산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현주 의원님도 일하는 사람들 기본부까지 이래 딱 큰 틀 제시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해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좀 메시지를 잘 내면은 안 되겠나 싶고, 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우리 당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 현장 가서 욕 많이 합니다. 저 정치 후원금 안 됩니다. 실제 안 됩니다. 가면 막 한 40명 하던데 한 10명, 12명 이리밖에 안 돼요. 정의당이 이제 뭐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가서 노동 정치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정의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노동 정치만큼은 포기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이 지역에서만큼은 노동 정치에 선봉에 서겠다 하면서 뭐 추스려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죄 말씀을 드리고 6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시민들께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 여영국 위원장님,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성산 시민들, 창원에 있는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은 못 해본 승리의 경험 2번이나, 네? 우리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도 그렇고 또 여기 여영국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좋은 에너지로 이번에 꼭 우리 여영국 선배가 여영국 위원장님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리 일하는 시민 모두를 온전히 오롯이 대표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